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TK그룹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유리 외벽은 하늘을 비추는 거울처럼 차가웠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모든 이들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이 거대한 유리 성체에 전략기획실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는 이하린에게 그 위압감은 현실의 무게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낡은 구두와 몇 번을 다려 입어 반질거리는 정장은 이 화려한 건물 속에서 그녀를 더욱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어젯밤 좁아터진 옥탑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보육원에서 보낸 유년 시절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학창 시절, 그리고 수십 번의 면접. 탈락 끝에 기적처럼 손에 쥔 TK그룹의 인턴 합격 통지서까지.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고 이곳은 그 벼랑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동아줄이었다.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전략기획실의 분위기는 하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살벌했다. 모두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날카로운 지성과 야망이 번뜩였다. 그들은 인턴인 하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숫자와 그래프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고들며 그녀는 빠르게 주변의 소음을 잊고 자신만의 세계로 몰입했다. 오후에 열린 신사업 프로젝트 발표 회의는 그 살벌한 분위기의 정점이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부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제피로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계획이었다.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고 팀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리는 회의실 구석 다른 인턴들과 함께 마련된 보조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뿐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떠 있는 데이터 분석 자료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처음에는 감탄했다. 방대한 데이터와 정교한 알고리즘 겉보기에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표가 중반을 넘어설수록 그녀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결정적인 데이터 하나가 잘못된 전제 위에서 해석되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오류처럼 보였지만 나비 효과처럼 프로젝트 전체의 수익성 예측을 완전히 뒤틀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하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말해야 하나, 고작 인턴 나부랭이가 그룹의 핵심 인재들이 몇 달간 매달린 프로젝트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오늘이 첫 출근이다. 밉보이면 그걸로 끝이다. 침묵하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시 스크린 속 왜곡된 그래프를 향했다. 저것을 못 본 척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지금껏 그녀가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 진실 앞에서는 비겁해지지 말자는 신념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박 부장의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질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이 완벽한 계획에 찬사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차가운 무관심, 의아함,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인턴 따위가 감히 이 자리에서 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못마땅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조석에 앉은 인턴 이름이 뭐지? 할 말이라도 있나?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온몸에 밝히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전략기획실 인턴 이하린입니다.
프로젝트 제피로스의 시장 수요 예측 데이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연단 끝을 살짝 잡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스크린의 특정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13페이지의 연령대별 잠재 고객군 데이터에서 20대 사용자의 예상 참여율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기반이 된 설문조사는 표본 집단 선정에 있어서 할인은 막힘없이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당 설문조사의 신뢰도 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예상 수익의 거대한 오차 범위까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 부장의 얼굴은 처음에 당혹감을 지나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전무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할인을 뜯어보고 있었다. 할인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감정적인 비난이 아닌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이성적인 반론이었다.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명확했고 그 논리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발표는 그렇게 끝났다. 회의실을 나서는 할인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동료 인턴들은 그녀를 외계인처럼 쳐다보며 피했고 박 부장은 스쳐 지나가며 앞으로 기대되는군이라며 이를 갈았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닌 명백한 경고였다. 할인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잘한 일일까? 후회는 없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퇴근 후 할인은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그녀의 작은 안식처인 옥탑방으로 향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지는 비좁은 공간. 그녀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오늘 있었던 일을 복기했다. TK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자신은 너무나 작은 부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기계의 심장을 향해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TK타워 최고층 펜트하우스. 권지한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옥탑방 계단을 오르는 이하린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초소형 드론이 촬영한 고화질 영상이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하린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는 파일을 꺼내 첫 장을 넘겼다. 낡은 보육원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속 작은 여자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는 초등학교 성적표 교우관계 분석 심리 상담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가 읽었던 책 목록, 아르바이트했던 가게의 평판,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그녀의 인생 모든 순간이 데이터가 되어 기록되어 있었다. 권지아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회의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하린이라는 이름 옆에는 당돌함, 뛰어난 분석력, 통제 불가능한 변수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했다. 통제 불가능하다고 그는 파일을 넘겨 그녀의 부모님 사고 기록이 담긴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녀가 TK에 들어온 것도, 오늘 회의에서 돌출 행동을 한 것조차도 그는 이하린이라는 가장 완벽한 말을 그의 체스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이 게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권지아는 창밖의 도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저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녀는 혼자라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림자처럼 혹은 신처럼 그는 태블릿을 들어 비서실에 문자를 보냈다.
프로젝트 제피로스 전면 재검토. 이하린 인턴을 재검토팀에 합류시켜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쥐고 있었다. 권지한 회장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하린은 자신이 프로젝트 제피로스 전면 재검토팀에 정식으로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턴 신분으로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다. 전략기획실 전체가 술렁였다. 누군가는 그녀의 배짱을 높이 샀고 대부분은 그녀가 곧 끔찍한 방식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특히 팀장으로 임명된 박 부장의 싸늘한 눈빛은 그 소문이 단순한 험담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재검토팀의 첫 회의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박 부장은 노골적으로 할인을 무시했다. 그는 다른 팀원들에게 주요 과업을 분배한 뒤 할인에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수십 년치의 과거 프로젝트 실패 사례 데이터 뭉치를 던져주었다. 이거나 분석하고 있어. 실패에서도 배울 점은 있겠지. 그 말에는 인턴은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사료를 던져주는 행위에 가까웠다. 할인은 묵묵히 그 방대한 자료를 자신의 자리로 가져왔다. 그녀는 이것이 의도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를 무의미한 작업에 파묻어 무력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할인은 불평하는 대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실패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가장 정직한 스승이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먼지 쌓인 디지털 기록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주. 그 안에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다른 팀원들은 박 부장의 눈치를 보며 철저히 그녀를 고립시켰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자료를 공유해주지 않았다. 할인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녀는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녀는 결정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과거 실패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TK그룹의 헬스케어 사업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원인은 핵심 기술 부족이 아니라 자회사인 TK바이오와의 협업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TK바이오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는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철옹성이었다. 할인이 보낸 자료 요청 공문은 당연하다는 듯이 즉각 반려되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날 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리를 정리하던 할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TK바이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까까지만 해도 굳게 닫혀있던 접근 게이트가 시스템 임시 오류라는 메시지와 함께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자신의 개인 서버로 내려받았다. 단 몇 분 뒤 시스템은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그녀는 특정 시장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김 차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매몰차게 거절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김 차장이 지방지사로 발령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젊은 대리는 놀랍게도 할인에게 먼저 다가와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공유해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절묘한 우연의 연속이었다. 가장 기이한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다. 할인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해줄 결정적 단서가 담긴 해외 논문을 찾아 헤맸지만 국내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었다. 대학 도서관을 통해서도 몇 주는 좋게 걸릴 일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바로 그 논문이 깔끔하게 인쇄된 채 놓여 있었다. 누군가 밤새 그녀의 책상에 다녀간 것이다. 할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치 게임 속 캐릭터의 길을 터주듯 장애물을 치워주고 아이템을 쥐어주는 존재. 하리는 완성되어가는 보고서를 보면서도 기쁨보다 섬뜩한 공포를 먼저 느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성취가 아니었다. 자신은 누군가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같은 시각 TK 타워 최고층 회장실에서 건지하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할인의 모습이, 다른 화면에는 그녀의 컴퓨터 화면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TK 바이오의 시스템 오류를 지시한 것도, 김 차장의 인사 이동을 명령한 것도, 비서를 시켜 해외에서 논문을 구해오게 한 것도 모두 그였다. 그는 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할인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인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오래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화염에 휩싸인 연구실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수적 피해일 뿐이라고 말하던 냉정한 목소리. 그 부수적 피해가 바로 이하린의 부모였다. 권지아는 죄책감 때문에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거대한 복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아버지의 죄악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제국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그 죄악에 동조했던 늙은 여우들을 모두 끌어내리기 위해 그는 가장 완벽한 칼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 칼이 바로 이하린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담금질하여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그녀의 고통과 분노마저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 드디어 발표의 날이 밝았다. 하리는 밤새 완성한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박 부장과 팀원들은 그녀가 어떤 허접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기대하는 듯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급격하게 바뀌었다. 하리는 단순히 기존 모델의 오류를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TK 바이오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빅데이터 헬스케어 플랫폼 모델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다. 시장 분석, 기술적 구현 가능성, 예상 수익 모델, 심지어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것은 인터넷 결과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박 부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백하게 굳어갔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발표는 TK 그룹 헬스케어 사업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어 놓을 혁신적인 제안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하리는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꼈다. 이 모든 영광 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 이제 자신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의도의 중심부로 끌려 들어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오기가 솟아올랐다.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의 인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하린이 제시한 새로운 프로젝트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이 결정은 TK 그룹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고작 한 달 차 인턴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경외와 시기, 그리고 날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박 부장은 한직으로 밀려났고 그의 분노는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들끓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다른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할인의 등장은 기존의 권력 구도를 흔들었다.
특히 그룹 내 통신 부문을 장악하고 있던 조성진 전무에게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눈의 가시였다. 헬스케어 플랫폼이 성공할 경우 자신의 사업부로 돌아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 뻔했다. 그는 수십 년간 TK그룹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맹수였다. 그는 이 순진한 먹잇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조 전무의 공격은 교활하고 은밀했다. 그는 먼저 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박 부장의 것을 훔친 것이라거나 윗선의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식의 저열한 험담이었다. 동시에 그는 더 치명적인 덫을 놓았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IT 부서의 한 팀장을 매수하여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핵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에 아주 미세한 논리 오류를 심어 놓았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교묘하게 위장된 오류였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최종 시뮬레이션 단계에 돌입했을 때 이 작은 오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시한폭탄이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이하리는 무능하고 운만 좋았던 인턴으로 낙인 찍혀 쫓겨날 터였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인멸될 것이고 조 전무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을 완벽한 범죄였다. 권지아는 자신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조 전무의 모든 움직임을 송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버 데이터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된 순간 그는 즉시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렸다. 감히 자신의 계획에 손을 대다니. 조성진은 단순히 직원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권지안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가장 중요한 도구를 훼손하려 한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권지아는 즉시 그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이하린에게는 필요한 시련이었다. 자기의 시련이었다. 그리고 조성진이라는 늙은 쥐를 덫으로 유인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직접 개입하는 대신 훨씬 더 정교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일반 관리자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감사 로그 파일에 익명의 흔적 하나를 남겼다. 그것은 암호화된 단 한 줄의 코드였다. 할인이 현재 작업 중인 데이터 세트의 특정 블록에 비정상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그녀처럼 데이터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사람만이 발견하고 해독할 수 있는 희미한 경고등이었다. 그는 할인에게 문제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를 던져준 셈이었다. 이제 그 지도를 읽어내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한편 할인은 최종 시뮬레이션을 앞두고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표면적인 데이터는 완벽했고 예상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떨칠 수 없었다. 모든 숫자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은 야생동물이 천적의 낌새를 알아채는 것과 같은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이었다. 그 불길한 직감은 그녀를 잠 못 들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일을 시작했다. 데이터의 원시 기록, 즉 로우 데이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은 수백만 줄의 코드를 일일이 훑어보는 그야말로 무모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유난스러운 완벽주의를 비웃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사투 끝에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시스템 감사 로그 파일의 가장 구석진 곳에 박혀있는 주변의 다른 코드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암호화된 로그 하나. 그것은 마치 새하얀 쌀 속에 섞여 들어간 작은 돌멩이처럼 이질적이었다. 할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그 한 줄의 코드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남은 밤을 꼬박 세워 그 코드를 해독했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가 풀렸을 때 그녀는 숨을 삼켰다. 코드는 조 전무가 심어놓은 데이터 오류가 위치한 정확한 서버 블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해당 블록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논리 폭탄을 발견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려 한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다른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이 암호화된 로그 파일 자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조 전무와 같은 파괴자가 남긴 흔적이 아니었다. 사용된 암호화 방식 접근에 필요한 권한 수준, 그리고 코드의 간결함과 우아함. 이것은 파괴가 아닌 경고의 메시지였다. 시스템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면 남길 수 없는 흔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의 삶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디지털 지문을 남긴 순간이었다. 그 존재는 자신을 함정으로 밀어넣는 악마가 아니었다. 오히려 함정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수호자에 가까웠다. 하지만 왜 하리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대체 어떤 거대한 게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일까?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조작된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해 증거로 남겼다. 그리고 해킹의 진입 경로를 역추적하여 조 전무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단서까지 확보했다. 그런 다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데이터 오류를 수정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상대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칼이 쥐어졌다. 다음 날 진행된 최종 시뮬레이션은 대성공이었다. 조 전무를 비롯한 반대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하린의 입지는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 그날 밤 프로젝트 팀원들은 성공을 자축하며 환호했지만 하리는 축하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어젯밤 저장해둔 암호 코드 조각을 화면에 띄웠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조 전무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계 속의 유령 자신을 조종하는 미지의 존재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하리는 낮에는 유능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밤에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비밀스러운 추적자로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의 옥탑방은 각종 장비와 복잡한 데이터 분석 그래프로 가득 찬 비밀 수사 본부로 변해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시스템에 남겨졌던 그 암호화된 로그, 유령의 디지털 지문을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맨몸으로 유령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였다. 상대는 TK그룹의 철벽 보안 시스템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다. 그가 남긴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고 모든 경로는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치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익명의 데이터 패킷들의 미세한 패턴을 분석하여 유령의 디지털 행동 양식을 프로파일링하기 시작했다. 몇 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가느다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유령은 모든 흔적을 지웠지만 아주 오래된 자선 재단의 비활성화된 서버와 아주 희미한 연결고리를 남겨두었다. 그것은 너무나 낮고 무의미해 보이는 연결이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하리는 밤을 새워 그 낡은 서버의 보안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재단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재단의 이름은 푸른 새싹 재단.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보육원을 후원하던 바로 그 재단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단의 과거 재정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기록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재단은 수십 년간 거액의 익명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그 돈의 거의 전부가 단 한 곳, 바로 하린이 자란 보육원으로 흘러들어갔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부금의 세부 사용 내역이었다.
특정 아동, 즉 이하린을 위한 특별 지원 항목이 별도로 존재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 장학금, 건강을 위한 특별 영양 관리비, 심지어 그녀가 어릴 적 갖고 싶어 했던 고가의 책을 사주기 위한 비용까지, 누군가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삶은 우연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정교한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였다. 같은 시각 권지아는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하린이 푸른 새싹 재단의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스템은 그녀의 모든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하린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의 계획에서 그녀는 과거가 아닌 TK그룹 내부의 적들과 싸우는 데 집중해야 했다. 그는 하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갑작스럽게 해외 유수의 기업과의 대규모 파트너십 계약을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전면적인 개발 단계로 밀어붙였다. 하린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보고서 작성,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일. 권지아는 그녀를 일에 파묻어 그녀의 사적인 추적을 할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 버리려 했다. 업무량은 살인적이었지만 오히려 하린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보육원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이것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히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낮에는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밤에는 더욱 필사적으로 진실을 추적했다. 그녀의 집요함은 광기에 가까웠다. 어느 늦은 밤,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회사의 오래된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해 있던 하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영감이 스쳤다. 그녀는 프로젝트 멤버로서 부여받은 높은 접근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부모님 이름과 푸른 새싹 재단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을 시도했다. 보통의 검색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숨겨진 색인까지 뒤지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검색 결과 하나가 나타났다. 20여 년 전의 기록, 대부분의 내용이 검게 칠해진 극비 문서로 분류된 사건 보고서였다. 파일의 제목은 제7연구실 화재 사건. 하린은 심호흡을 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하여 검열된 부분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칠이 벗겨지고 드러난 내용을 보았을 때 그녀의 피는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보고서에는 신기술 특허 분쟁이라는 단어와 함께 당시의 젊은 조성진 전무를 포함한 몇몇 고위 임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석 연구원의 이름에는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작성되었지만 거대한 무언가를 은폐하려 한 정황만은 명백했다.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하린이 그 파일에 접근하는 순간 권지안의 시스템에 수십 개의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그가 쳐놓은 가장 깊숙한 곳에 금지선이 뚫린 것이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알았다. 이제 게임의 양상이 바뀌었다. 더 이상 그가 일방적으로 그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뻗어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도구가 스스로의 의지를 갖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통제를 잃고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흥분감이 그를 덮쳤다. 그날 밤 하린은 해독된 보고서에 적힌 부모님의 이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보육원을 후원하던 비밀스러운 손길, 그리고
사고로 위장된 부모님의 죽음, 그녀의 개인적인 비극과 TK그룹에서의 싸움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질문은 더 이상 당신은 누구인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계 속 유령 자신의 수호자에게 물어야 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인가 아니면 나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인가? 이하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무대 뒤에 숨어있는 연출가를 직접 만나야 할 시간이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녀는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가 TK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만은 확신했다.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과감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그룹의 1급 보안 파일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당연히 즉시 시스템의 모든 경고등이 켜질 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빠져나오는 대신 시스템 로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신만의 메시지를 새겨 넣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안다. 추리는 파시에를 자정 펜트하우스에서 짧지만 명백한 도전장이었다. 이제 상대방이 이 도발에 응할지 아닐지는 그의 몫이었다. 권지아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는 손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제 관찰의 시간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진실이 밝혀져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하리는 TK타워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망설이며 카드를 대자 놀랍게도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 불이 들어오며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을 향해 부드럽게 상승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그녀의 비좁은 옥탑방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발밑에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위압적인 권력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거미줄의 중심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의 심장부였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진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하리는 숨을 멈췄다. 권지한 회장. 기계 속의 유령 그녀의 삶을 지배해온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TK그룹의 절대군주 그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모니터 너머의 데이터가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하린이 예상했던 대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권지아는 어떤 변명이나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녀가 보육원에 들어간 첫날부터 자신에게 감시당해왔다는 사실을, 그녀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행운이 사실은 자신이 설계한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진실까지도, 자네 부모님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권지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 선대 회장이었던 권태준 회장과 지금의 늙은 임원들이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이자 기술 탈취였지.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린의 부모님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빼앗기 위해 연구소에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을 사고로 위장했다고 말했다. 조성진 전무 역시 그 범죄의 핵심 공모자 중 하나였다. 그의 고백에는 죄책감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복수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죄악 위에 세운 이 제국을 물려받은 후계자로서 그 토대를 불태우고 처음부터 다시 세울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전쟁을 위해 가장 완벽한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가 바로 할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유전자에 잠든 천재성과 끈질긴 생존력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단련시켰다. 자신의 복수를 위한 최고의 칼로 벼려내기 위해서 할인은 차갑고 잔인한 진실 앞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끔찍한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성취는 사실 이 남자의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진 실험 결과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실은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 건지아는 사과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악마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다가오는 주주총회가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원들의 비리 증거 일부를 확보했지만 그들 모두를 한 번에 끌어내리기에는 부족했다. 무리하게 터뜨렸다가는 TK 그룹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필요했다. 나는 자네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했어. 이제 그 분노를 제대로 사용할 시간이야. 그는 그녀의 전략적인 두뇌가 필요하다고 했다. 늙은 여우들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도려내고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고 회사는 지키면서 죄인들만 파멸시킬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할 사람이 필요했다. 나와 손을 잡게. 자네 부모님께 그들이 거부했던 정의를 되돌려 주자고. 그들을 죽인 자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파멸시키는 거야. 그의 제안은 차갑고 유혹적인 독처럼 할인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한가운데에 선체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의 인생을 유린한 남자 부모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갈망하는 단 하나 바로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종자이자 후원자이며 적이고 유일한 잠재적 동맹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거절하겠어요. 권지안의 제안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과 고통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조종하는 방식으로 얻는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니에요. 복수를 위해 당신과 같은 괴물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의 무기가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다. 권지안의 가면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놀라움 혹은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의 편린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수십 년간 짜온 각본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처음 보는 돌발 행동이었다. 그는 나직하게 경고했다.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는 건 자살행위야. 하지만 할인은 대답 대신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그를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둔 채 망설임 없이 그곳을 걸어 나왔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시간은 할인에게 있어 전쟁 준비 기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TK 그룹의 부패한 이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권지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변수와도 싸워야 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그녀의 독자적인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비밀스럽게 움직였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프로젝트 업무에 몰두했고 밤에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녀는 TK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깊은 지식과 전략적 사고를 총동원해 데이터 폭탄을 만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부모님의 사고 보고서 푸른 새싹 재단의 비자금 흐름, 조성진 전무의 사보타주 증거를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엮은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이 파일은 강력한 암호가 걸린 채 그녀가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정확한 그 순간에 모든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전송되도록 설정되었다. 그녀는 또한 디지털 세계 밖에서의 조력자를 구했다. 과거 조성진 전무의 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좌천되었던 신뢰할 수 있는 재무팀의 한 과장이었다. 하리는 그에게 자신의 계획 일부를 털어놓았고 정의를 갈망하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의 역할은 주주총회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습적인 질문을 던져 하리니 무대에 나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결전의 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오디토리움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그리고 TK그룹의 모든 이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는 조성진 전무를 비롯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권지한 회장이 포커페이스를 한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회의는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되었다. 권지한의 의장 연설이 끝나고 지루한 안건 보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할인과 약속했던 재무팀 과장이 손을 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했다. 과거 제7 연구실의 기술 자산이 현재 그룹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전무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이사진들이 당황하며 질문을 묵살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책임자 자격으로 보충 발표를 하겠다며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권지하는 미동도 없이 그저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허락이었다. 할인의 발표는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에 대한 이야기로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발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스크린에는 평범한 그래프 대신 20년 전의 낡은 사고 보고서가 나타났다. 리스크는 때로 데이터 밖에 존재합니다. 20년 전 TK그룹은 성장 동력이 될 기술을 얻는 대신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을 사고라는 이름의 리스크로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폭로를 이어갔다. 검게 칠해졌던 보고서의 내용, 푸른 새싹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세탁된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자신을 겨냥했던 조성진 전무의 사보타주 증거까지 그녀는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꿰어냈다. 그것은 탐욕과 배신 그리고 살인으로 얼룩진 TK그룹의 추악한 연대기였다. 오디토리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성진 전무를 비롯한 관련 임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성을 지르며 부인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보안 요원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녀가 설정해둔 데이터 폭탄이 터졌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일제히 알림이 울렸다. 그녀가 발표한 모든 원본 증거 파일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권지한에게로 향했다. 그는 의장이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불만을 품은 직원의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 그녀를 짓밟아 버릴 힘이 있었다. 조성진 전무는 애처롭게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권지한은 단상 위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서 있는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자신의 도구가 아닌 더 어렵고 정의로운 길을 스스로 선택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권지한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수라장 같던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할인 씨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폭탄 선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하린 씨를 감시해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며 법과 주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대신 그녀의 진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만의 뒤틀린 속죄 방식이었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건물로 쏟아져 들어왔고 조성진 전무와 그의 공범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TK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폐허가 된 단상 위 할인과 권지아는 멀리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감이 아닌 너무 늦게 밝혀진 진실의 참혹한 대가만이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거대 기업 TK그룹은 뿌리째 흔들렸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부패한 이사진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그룹은 사실상 와해 직전의 상태에 놓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들은 무너진 제국을 재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이하린을 찾아왔다. 비대위는 그녀에게 상상 이상의 것을 제안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 자리와 막대한 스톡옵션, 그리고 TK그룹의 개혁을 이끌어갈 정권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정의의 상징이자 새로운 TK의 아이콘으로 내세우고 싶어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인턴이었던 그녀에게 이제는 모두가 탐내는 권력의 정점이 손짓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리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비대위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의 싸움은 자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을 파멸시킨 바로 그 시스템 안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료했다. 그녀는 그 길로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등장은 폭풍과 같았지만 그녀의 퇴장은 안개처럼 조용했다. 세상은 그녀의 선택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모두가 그녀가 권력과 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하리는 정들었던 옥탑방의 짐을 정리했다. 이곳은 그녀의 가난과 처절한 노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권지안의 거대한 유리, 온실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삶의 모든 흔적들을 상자에 담았다. 조종당했던 과거와 그 과거를 통해 얻었던 화려한 성공까지도.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온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TK그룹 사태는 법의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권지아는 선친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한 혐의, 그리고 무엇보다 이하린의 삶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조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 회사와 부, 그리고 자유까지 잃었다. 그가 교도소로 이송되기 직전 하리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에서의 만남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권지아는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이 아니었고 하린 역시 그의 앞에 선 무력한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온전히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하린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당신의 게임판으로 만든 죄를 신처럼 군림하려 했던 오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뒤틀린 계획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죠. 그것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겠네요. 그것은 화해도 이해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들의 기구한 운명을 묶어버린 잔인한 진실에 대한 담담한 인정이었다. 권지아는 처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 희미하게 남아 인간적인 감정이 스쳤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었던 변수였어.
결국 모든 선택은 당신 스스로 한 것이지. 그는 마침내 그녀를 자신의 도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인정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 온전히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후의 사과였다. 하리는 면회실을 나왔다.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과거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이야기는 그녀가 미래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되찾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 하리는 서울의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언덕 위에 서 있다. 저 멀리 TK 타워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이 막 새로 차린 작은 데이터 컨설팅 사무실이 있었다. 거대 기업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작은 가게들과 스타트업을 돕는 곳이었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소녀도 회장님의 비밀 병기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저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인 이하린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평온하고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떠오르는 해를 향해 자신이 직접 써 내려갈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